반갑습니다. 복지콕콕입니다. 이번 영상은 2025년 개편 교재 중 이론 부분만을 요약 정리하였습니다.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내용 위주로 설명을 하면서 각 영역별 시험 출제 문항수도 알려드립니다. 요양보호 대상자의 이해편인데요. 이론에서는 이 부분이 총 2문제가 출제됩니다. 노인에 대한 보상으로는 경제적인 보상이 있고 제도적 보상, 그리고 정치적 보상, 지적, 정신적, 문화, 유산의 전수가 있는데요. 먼저 경제적인 보상은 돈으로 보상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교통시설 이용이라든가 공무원, 공공시설 이용 요금을 감면해 주는 보상 유형입니다. 두 번째는 제도적인 보상이 있는데요. 노인복지 서비스, 즉 노인복지관이라든가 또 경로당 같은 시설들을 마련해서 노인들에게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요. 사회보장제도는 국민연금이라든가 국민건강보험 제도를 만들어서 보상해주는 유형이고요. 세 번째는 정치적인 보상이 있는데 어버이날 5월 8일이죠. 노인의 날은 10월 2일 이렇게 날짜를 지정해서 기념해주는, 즉 이 기념식에 정치인들이 많이 참여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인 보상이라고 연결해서 외워두시면 좋습니다. 이 중에서 정치적 보상에 대한 시험 문제가 가장 많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노인의 건강한 노화를 위해서는 신체와 활동에 맞게 영양분을 섭취해야 하고요. 또 적절한 운동을 실시해야 되는데 때 뇌에 자극을 주는, 치매에 걸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뇌에 자극을 주어야 하고요. 또 만성 질환을 확인해서 질환 상태에 따라서 활동을 하셔야 하고 필요하면 영양 보조식품 또한 섭취를 합니다. 또 사회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생산적 활동에 참여하는 것도 건강하게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다음은 노년기의 특성과 관련한 내용인데요. 우선의 신체적인 특성 보겠습니다. 신체적인 특성은 대부분 저하 현상이 일어나는데요. 우선의 세포가 노화되고요. 그래서 주름살이 생기고 키가 작아지는 등의 현상이 나타납니다. 또 노년기에는 면역 능력이 저하가 되는데요. 면역 능력이 저하되면 대상포진과 같은 잠재되어 있던 질병이 나타나고요. 이러한 질병들이 급격하게 악화되기도 합니다. 또 잔존 능력이 저하가 되기 때문에 일상생활 수행 능력 역시 저하가 되고요. 회복 능력이 저하가 되면 합병증이 오면 사소한 원인으로도 중증에 이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비가역적 진행이 있는데요. 인간의 어떠한 노력으로도 그 진행을 멈출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번에는 심리적인 특성인데요. 심리적인 특성은 대부분 증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우울증 경향의 증가인데요. 이 우울증에 걸리면 신체적인 증상을 호소하게 됩니다. 점점 기억력이 감소되고 아울러서 심리적인 증상까지 호소하는 것이 우울증 경향의 증가의 특성이고요. 내향성이 증가가 되면 점점 내면으로 향하기 때문에 사회적 활동 잘 안 하게 되고요. 사회적 활동을 잘 안 하면 유대감이 감소됩니다. 또 심리적으로 조심성이 증가하는데요. 이는 자신감이 없어져서 일의 결과를 중시하기도 하고요. 결단이나 행동이 느려지고 매사에 신중하며 때로는 중립을 지키고자 합니다. 경직성의 증가는 항상 뇌와 관련해서 생각을 하시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뇌가 굳어가면 익숙했던 습관을 고수하게 됩니다. 이는 새로운 변화라든가 새로운 방법들을 익히는 것을 어려워하기 때문에 나타나고요. 또 그렇기 때문에 융통성이 없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생에 대한 회고의 경향도 심리적인 특성인데요. 지나온 시절에 대해서 했던 얘기를 하고 또 하고 하는 것은 자신에게 엉어리졌던 감정을 해소하기 위해서이고요. 이 모든 감정들을 해소를 해야지만 죽음을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노인이 되면 친근한 사물에 대한 애착심 또한 강해지는데요. 과거를 회상하고 그러면서 주변에 친근한 것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안도감을 느끼고 그로 인해서 자기 정체감을 유지하게 됩니다. 유산을 남기려는 경향도 강해지는데요. 이는 내가 살았다는 흔적 그리고 잘 살았다는 인정을 받고
없기 때문에 유산을 남기려는 경향을 보이고요. 마지막으로 의존성이 증가되는데 신체적으로 기능이 저하되고 또 경제적으로도 예전만큼 수입이 없고 정신적으로도 약해지고 또 사회, 심리, 정서적으로 모두 약해지기 때문에 의존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인 특성인데요. 우선 역할이 상실이 되죠. 은퇴를 하게 되면서 사회적으로 역할이 상실되고요. 그리고 가정에서도 부모로서의 역할이 상실됨으로써 심리적으로 위축 증상이 일어나고요. 퇴직을 하게 되면 경제적으로도 빈곤해지는데 현재의 노인들은 연금이나 노후 자금 준비가 부족한 경우가 많아서 빈곤하게 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유대감이 상실이 되는데 은퇴라든가 심리적인 위축으로 사회활동 같은 것들을 줄여나가기 때문에 사회적인 관계가 줄어들게 되어서 유대감이 상실되고요. 만성 질환이 있어서 바깥으로 외출이 어려워져서 사회적인 관계도 위축됩니다. 이번에는 가족 관계의 변화인데요. 노인 가구 인구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것 우선에 알아두시고요. 부부 관계는 동반자로 전환이 되고요. 배우자 상실은 가장 적응하기 어려운 사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부모 자녀 관계는 빈둥지 증후군을 겪게 되죠. 자녀가 독립해서 집을 떠나기 때문에 빈둥지 증후군을 겪게 되고요. 현대 들어와서 자녀와 부모가 가까이 살면서 서로 왕래하는 수정 확대 가족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또 고부 장서 관계에서는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여전히 갈등이 존재하고요. 조부모와 손자녀의 관계에서는 직접 자녀를 키울 때보다 사랑을 더 많이 줄 수 있기 때문에 손자녀의 긍정적 자아 형성에 기여를 하게 됩니다. 형제 자매 관계는 서로 갈등이 줄어들고 심리적 안정감과 서로 지지가 됩니다. 노인 부양 문제와 해결 방안인데요. 사적 부양, 즉 자식이 부모를 모시는 사적 부양은 낮아지고요. 제도를 통해서 나라에서 부양하는 공적 부양이 높아지고 있는데 사적 부양과 공적 부양 모두 필요합니다. 또한 사회와 가족이 서로 협력을 해야 하는데요. 노인복지 서비스라든가 장기요양보험제도 본인이나 가족 모두 협력하면서 부양을 해야 하고요. 세대 간의 갈등 조절도 필요한데 각종 세금을 통해서 소득을 재분배하고 또 세대 통합을 해야 하고요. 노인의 개인적 대처도 굉장히 중요한데 경제적으로는 연금이나 보험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하고요. 사회적으로는 재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또한 나라에서는 노인복지 정책 강화해야겠죠. 국민연금이라든가 기초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라든가 노인복지 서비스 프로그램을 점점 확대해 나가면서 노인 부양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요양보호와 가족의 역할에서는 공식적 돌봄 인력이 있고 비공식적 돌봄 인력이 있는데요. 공식적으로 돌보는 인력은 사회복지사라든가 요양보호사 그리고 간호사와 같은 전문 인력이고요. 비공식적인 돌봄 인력은 가족들 즉 배우자나 자녀 또 가까이 사는 이웃 등이 비공식적 돌봄 인력입니다. 이번에는 개평교재에서 새롭게 들어온 대상자를 대하는 실천 원칙인데요. 만남의 준비 단계, 케어의 준비 단계, 그리고 지각 혹은 감각의 연결 단계, 감정의 고정 단계, 재회의 약속 단계가 있는데 만남의 준비 단계는 방문을 했음을 알리는 것을 말하고요. 케어의 준비는 관계 만들기를 합니다. 그리고 지각 혹은 감각의 연결 단계는 기분 좋게 느끼도록 돌본다는 이야기이고요. 이 기분 좋은 것을 기억하도록 하는 것은 감정의 고정 단계, 그리고 다음 케어를 준비하는 것은 재회의 약속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억제대의 피해입니다. 자세 변환이 힘들기 때문에 욕창이 잘 생기고요. 근육을 움직일 수 없어서 근력이 떨어집니다. 또 심장 기능이라든가 인지 기능이 저하되고요. 관절이 굳고 골다공증이 생기거나 악화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노인복지와 장기요양제도로서 이론에서 총 3문제가 출제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적게 출제되는 것 같지만 분량으로 따지면 많이 출제되는 거기 때문에 공부가 필요합니다. 우리나라 사회복지에는 공공부조,
또 사회보험, 사회 서비스가 있는데요. 공공부조는 모든 사람들이 부조, 도와준다라는 뜻이죠. 우리나라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있고요. 사회보험은 4대 보험 혹은 5대 보험이라고 하는데 첫 번째 국민건강보험, 두 번째 국민연금보험, 그리고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있습니다. 이 사회보험에서는 각각의 보험별로 키워드를 알고 계셔야 하는데요. 국민건강보험은 우리가 아플 때 병원에 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질병이 국민건강보험의 키워드이고요. 국민연금보험은 노령입니다. 노령은 늙을 노자를 써서 어떤 세대는 60세가 되면 받는가 하면 어떤 세대는 61세, 62세, 63세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늙었을 때 받게 되기 때문에 노령이 키워드이고요. 고용보험은 당연히 실업, 또 산업재해보상보험은 근로자가 산업 현장에서 다쳤을 때 보상해 주는 거기 때문에 근로자가 키워드이고요.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입니다. 또 불고자, 즉 65세 이상이라는 의미이죠. 고령, 또 65세가 안 되어도 노인성 질환을 갖고 있으면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고령과 노인성 질환이 키워드입니다. 그리고 사회 서비스는 개별 서비스라고만 이해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노인복지 원칙인데요. 이 원칙은 돌아가면서 한 가지씩 시험에 나오고 있기 때문에 모두 외워두셔야 합니다. 노인복지 원칙은 독, 참, 보, 자, 존이라고 해서 독립의 원칙, 참여의 원칙, 보호의 원칙, 자아실현의 원칙, 또 존엄의 원칙이 있는데요. 우선 독립의 원칙. 독립을 하려면 돈이 있어야겠죠? 돈은 곧 소득입니다. 그래서 소득. 돈을 벌려고 하면 일자리를 얻어야 되는데 이 일자리는 교육을 통해서 자격증을 취득해야지만 일자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월급을 타가지고 집으로 돌아가서 가족들과 함께 삼겹살을 구워 먹으면 그것이 독립의 원칙이라고 보는데 그래서 독립의 원칙 키워드는 소득, 일자리, 교육, 가정이라고 쭉 연결해서 외워두시면 좋습니다. 두 번째는 참여의 원칙인데요. 이 참여라는 것은 어떠한 그룹에 내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 그룹에서 나의 무엇을 내어놓지 않으면 끼워주지 않겠죠? 그때 내어놓는 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기술인데요. 이것을 노인들끼리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노인 세대가 가진 지식과 기술을 젊은 세대와 공유를 해야지만 시너지를 일으킬 수 있고요. 사회 단체를 조직해서 사회 참여를 하거나 봉사활동을 하는 것도 참여의 원칙에 들어갑니다. 보호의 원칙은 보호라든가 보살핌이 키워드인데요. 문장 속에서 보호라든가 보살핌이라는 글자가 나오면 보호의 원칙을 체크하시면 되고요. 자아실현의 원칙은 잠재력, 내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완전하게 개발을 할 때 자아실현이 이루어집니다. 이때 너무 머리만 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가 서비스도 같이 활용할 수 있을 때 자아실현의 원칙이 지켜진다고 보고요. 마지막으로 존엄의 원칙 키워드는 자유와 공정한 대우인데요. 내 신체와 내 정신을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어야겠고요. 또 차별받지 않고 못생기거나 돈이 없다고 차별받지 않고 공정하게 대우를 받을 때 존엄한 존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존엄의 원칙의 키워드는 자유와 공정한 대우입니다. 이번에는 노인복지 사업 유형인데요. 먼저 치매 사업과 건강보장 사업이 있습니다. 치매 사업으로는 치매 안심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곳에서는 치매 조기 검진을 해주고요. 치매 환자 가족에 대한 지원 사업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치매 공공후견 사업도 실시하고 있는데요. 이 사업은 치매 안심센터에서 하고 있고요. 치매 공공후견 사업에는 성년 후견 제도 지원 그리고 후견 심판 청구 절차 및 비용을 같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건강보장 사업인데요. 노인이 되면 노안이 오거나 백내장 또 녹내장 같은 것들 때문에 실명이 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실명 예방 사업을 하게 되고요. 노인이 되면 대부분 무릎 관절이 안 좋아지는데 그때 저소득층 노인들에게 인공관절 수술비를 지원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노인 건강 진단을 하는데요. 우리나라 전 국민은 2년마다 한 번씩 건강 진단을 받는데 이 의료 급여 수급
사업권자들은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기 때문에 건강진단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데 나라에서는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건강진단을 해서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또 치료를 해주는 사업이 건강보장사업입니다. 이번에는 노인 돌봄 및 지원 사업인데요. 가장 먼저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에는 안전 지원이라든가 일상생활 지원 등이 있는데 일상생활 지원을 해주는 사람들을 생활 지원사라고 합니다. 또 독거노인이라든가 장애인 응급 안전 서비스도 노인 돌봄 사업에 해당하고요. 독거노인 공동생활 홈 서비스 역시 노인 돌봄에 해당하는데 고독사나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골 같은 데 보면 산속 깊숙한 곳에 외딴 집들이 있잖아요. 혼자 사시는 이런 분들은 특히나 한겨울 같으면 읍내로 나오기가 힘들기 때문에 고독사나 자살을 할 위험이 높아서 읍내 마을 내에 어떠한 주거 공간을 마련해서 함께 살도록 하는 그러한 서비스입니다. 노인보호전문기관 많이 들어보셨죠?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는 노인의 권익보호,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하고 있고요. 노인학대 예방을 위해서 지역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노인보호전문기관은 권익과 학대받는 어르신들을 보호한다라는 것 같이 연결해서 외워두시면 좋습니다. 다음 학대 피해 노인 전용 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학대받은 어르신들만 이용할 수 있는 거죠. 학대받은 어르신들에게 보호와 숙식을 제공하고요. 또 아들에게 학대를 받았다면 심리적으로 굉장히 무너져 있을 것이기 때문에 전문 심리 상담 서비스를 진행하고요. 또 노인 학대 행위자에게 재발 방지를 위해서 상담을 또 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결식 우려 노인에게 무료 급식 지원 역시 노인 돌봄 및 지원 서비스에 해당한다라는 것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이번에는 노인복지시설과 관련한 내용인데요. 가장 먼저 노인 주거복지시설입니다. 주거복지시설은 여기에서 먹고 자고 숙식을 해결한다는 의미이죠. 이때 노인 주거복지시설은 65세 이상이면 누구라도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을 의미합니다. 가장 먼저 양로시설이 있는데요. 아프든 아프지 않든 65세 이상 되면 시설로 들어가시는 경우에 양로시설을 이용하실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노인 공동생활 가정이 있는데 이때 가정과 같은 주거 여건을 마련해 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노인 공동생활 가정은 도시에는 잘 없고요. 시골 같은 곳에 집들이 드문드문 흩어져 있을 때 마을에 있는 공동회관이라든가 이런 곳에 가정과 같은 주거 여건을 마련하고 모여서 지내실 수 있도록 하는 시설입니다. 마지막으로 노인 주거복지시설에 노인복지주택이 있는데 노인 임대주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노인 의료복지시설입니다. 의료복지라는 얘기는 아픈 사람이라는 얘기죠. 질병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하면 되지만 병원에 퇴원을 해서도 여전히 아픈 사람들은 요양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의료복지시설에는 요양이라는 글자가 모두 들어가는데 노인 요양시설은 10인 이상 시설, 또 노인 요양 공동생활 가정은 9인 미만 시설인데 역시 좀 전에 주거시설에서 배웠던 요양자가 없는 노인 공동생활 가정과 같이 가정과 같은 주거 여건을 제공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소규모의 인원들이 지내기 때문이죠.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요양이라는 글자인데 이 아픈 사람들은 치매, 중풍 등의 사유로라는 말이 반드시 들어가는데요. 이 치매, 중풍이 노인성 질환의 대표적인 질병들이잖아요. 그래서 노인 의료시설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번에는 여가복지시설인데요. 쉬엄쉬엄이라는 글자가 연상이 되시죠? 여가복지시설에는 노인복지관이 있고 경로당 그리고 노인교실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각각의 키워드들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노인복지관의 키워드는 교양 그리고 취미라는 말이고요. 경로당은 자율적으로 갑니다. 노인복지관은 9시부터 10시까지 어떠한 프로그램 신청을 하면 그 프로그램에 반드시 참여를 해야 하지만 경로당은 그런 거 없죠.
내가 가고 싶을 때 가고 집으로 오고 싶다면 또 오면 되는 곳이고요. 규칙적으로 정해진 프로그램 없이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기 때문에 자율적이라는 말이 들어가고요. 또 학대 지킴이 역할을 하는데 이 경로당은 주로 내가 사는 마을, 가까운 마을에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매일 보는 그 노인들에 대해서 누구보다 서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학대를 당하면 금방 소문이 나기 때문에 학대 지킴이 역할을 하게 되고요. 집에서 혼자 곰인형 눈 알을 끼우는 것보다 경로당으로 갖고 가면 훨씬 재미있게 부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공동 작업장으로 변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인 교실이 있는데요. 이 노인 교실의 키워드는 건전한 취미 생활입니다. 이번에는 재가노인복지시설입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은 집에서 어떠한 서비스를 받는다라는 얘기죠. 집에서 받을 수 있는 방문 요양이 있고 또 방문 목욕, 주야간 보호, 단기 보호, 그 밖에 서비스로 방문 간호라든가 복지연구 또 재가노인 지원이 있는데 이 재가노인 복지시설 역시 요양이라는 글자가 들어가죠. 치매, 중풍 등의 사유로 혹은 나이가 많아서 일상생활이 힘든 경우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방문 요양 그렇기 때문에 등급을 받아서 집에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제가 노인 복지시설에서 두 가지를 좀 구분을 해야 하는데요. 주 야간 보호시설은 데이케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아침 9시에 갔다가 오후 3시에 오든 10시에 갔다가 6시에 오든 보호자의 사정에 따라서 일정 시간, 하루 중에 일정 시간을 보호하도록 요청하는 서비스이고요. 단기 보호 같은 경우에는 일정 기간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우리 가족이 일주일간 여름 휴가를 간다라고 하면 이 일주일 동안에 아픈 부모님들을 누군가가 대신 봐드려야 하잖아요. 그때 일주일이라는 기간 동안에 보호해달라고 맡길 수 있는 곳 아니면 내가 한 달간 해외 출장을 가야 되는데 부모님 맡길 데 없을 때 잠시 맡겨둘 수 있는 곳을 단기 보호라고 해서 일정 기간이라는 말이 중요하고요. 방문 요양과 방문 목욕 그리고 방문 간호에 대한 장기 요양 요원에 대해서도 함께 알아두시면 좋은데요. 이 장기 요양 요원이라는 말은 장기 요양 기관에서 일하는 전 직군 모든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여기에는 사회복지사도 있을 것이고요. 요양보호사도 있고 간호사나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이런 분들이 일을 하게 되는데 이 모든 직군들을 요원이라고 하는데 방문 요양에서 장기 요양 요원은 요양보호사하고 사회복지사입니다. 사회복지사는 매월 어르신 댁을 방문해서 모니터링 하잖아요. 어르신의 상태는 괜찮은지, 요양보호사가 노인 학대를 하지 않는지, 또 어르신의 욕구는 변화가 없는지 등을 모니터링 하기 때문에 방문 요양에서는 요양보호사와 사회복지사가 장기 요양 요원에 해당하고요. 방문 목욕에서는 목욕은 목욕탕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미끄럽고 위험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양보호사가 두 사람이 필요하고요. 방문 간호에서는 간호사나 간호조무사 또 치위생사가 현재 방문 간호를 할 수 있는 요원에 해당하는데요. 간호사는 병원 경력 2년 이상이면 되고요. 간호조무사는 병원에서 3년 이상 간호사를 조무했는 경력 플러스 소정의 교육을 받아야 하고요. 치위생사는 자격증 발급받으면 즉시 방문 간호사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노인장기 요양보험 제도입니다. 보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고요. 사업자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관장을 하는데 가입자는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 모두 그리고 국내에 체류하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가입자가 됩니다. 이 장기 요양보험 제도를 운영하는 목적은 고령, 즉 65세이죠. 고령이나 65세가 안 되어도 노인성 질병, 치매, 중풍 등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이 6개월 이상 힘든 경우에 장기요양 급여를 제공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는 노후의 건강 정진 그리고 생활 안정 도모, 가족의 부담을 경감해 주기 위해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상자는 65세 이상 혹은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 환자 중 6개월 이상 일상생활 수행이 스스로 어려운 자가 대상이 되는데요. 이때 노인성 질환은 뇌와 관련한 질환, 즉 치매나 중풍 등과 같은 뇌와 관련한 질환을 의미하고요. 이러한 분들이 장기 요양 인정 신청을 하면, 즉 장기 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인정해 달라고 신청을 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직원들이 방문 조사를 나오죠. 그때 조사하는 것은 일상생활 수행 능력입니다. 일상생활 수행 능력을 중점적으로 조사를 해서 이 조사표와 함께 의사소견서를 달라고 해서 같이 등급판정위원회에 제출을 하면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최종 등급 판정을 하고 그 결과를 통보를 하는데요. 이때 등급은 1등급부터 5등급까지가 있고요. 인지지원 등급이 있고 등급 외 A, B, C가 있는데 1등급부터 5등급까지는 의료시설, 즉 요양자 들어가는 그런 모든 시설, 재가라든가 시설 모두를 이용하실 수가 있고요. 인지지원 등급은 치매 안심센터라든가 아니면 주 야간 보호센터를 이용하실 수가 있는데, 이 5등급과 치매 지원 등급은 치매 등급이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 등급 외 A, B, C가 있는데, 조금 전에 노인복지 사업 유형에서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분들이, 생활지원사가 들어가서 맞춤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분들이 요 등급 외 A와 B에 해당하는 분들 중 저소득층이거나 아니면 독거 노인들 같은 경우에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판정 결과를 볼 텐데요. 1등급은 95점 이상, 2등급은 75, 3등급은 60, 4등급은 51, 5등급은 45인데 이 점수에 대해서는 공부하시는 분들이 다 따로 외워두시고요. 상태에 대해서도 알아야 하는데 1등급은 전적으로, 2등급 상당 부분, 3등급 부분적으로, 4등급 일정 부분 외워도 헷갈리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 상부에서 일을 많이 시킨다라고 외워두시면 1등급부터 4등급까지의 상태를 아실 수가 있고요. 5등급과 인지지원 등급은 치매 등급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등급을 받게 되면 공단에서는 대상자에게 장기 요양 인정서, 즉 장기 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인정했습니다 라는 인정서와 함께 장기 요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계획서를 개인적으로 모두 작성해서 주는 개인별 장기 요양 이용 계획서, 그 다음에 복지연구 급여 확인서를 발급하게 됩니다. 장기 요양 유효기간 산정인데요. 갱신할 때입니다. 처음으로 장기 요양 인정 신청을 하면 무조건 2년이 나오지만 2년이 끝나기 전에 갱신을 하는데요. 직전 등급과 같을 경우입니다. 이 말은 처음에 1등급이었는데 갱신했을 때도 1등급이 나오면 5년, 2등급부터 4등급까지는 4년, 5등급과 인지 지원 등급은 2년인데요. 이 부분은 7월 달에 바뀌었기 때문에 기존에 4년, 3년, 2년이라고 외워두신 분들은 이번 7월에 새롭게 바뀐 5년, 4년, 2년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그래서 유효기간은 2년부터 5년 6개월까지인데 이 6개월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6개월의 범위 내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잘 없는데요. 얼마 전에 코로나19가 있었잖아요. 이때 갱신 시기가 도래해가지고 어르신들께서 공단에 신청을 하고 공단 직원들이 나와야 했는데 감염성 질병이었기 때문에 공단에서 자동적으로 6개월을 연장해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5년 6개월이라고 인정 유효기간이 산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장기요양급여의 종류인데요. 장기요양급여는 시설급여가 있고 재가급여가 있고 특별현금 급여가 있습니다. 시설급여는 사업 유형에서 우리가 봤듯이 요양자 들어가는 시설 있었죠? 노인 요양 시설, 또 노인 요양 공동생활가정, 이 시설 급여에 해당하고요. 재가 급여는 방문 요양부터 방문 목욕, 주야간 보호, 단기 보호,
또 기타 재가 서비스로 복지연구와 방문 간호가 있었잖아요. 그것들이 집에서 받는 거기 때문에 재가 급여에 해당하고요. 특별 현금 급여는 특별히 현금으로 주는 급여라는 얘기입니다. 왜 특별히 현금으로 주느냐면 장기 요양 인정을 받았다라는 얘기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겼다라는 의미인데 어떤 특별한 이유 때문에 내가 서비스를 받을 수 없을 때 특별 현금 급여를 주게 되는 거죠. 특별 현금 급여에는 가족 요양비라고 해서 이 등급을 받으신 분이 도서나 섬, 벽지 이런 곳에서 사신다면 하루에 한 번만 배가 들어가는데 요양보호사가 들어가면 나오실 수가 없잖아요. 이런 곳에 산다라든가 아니면 산꼭대기 한 750m 정도 되는 산꼭대기에 어르신 댁이 있다면 요양보호사가 매일 걸어서 올라갔다가 매일 걸어서 내려와야 하는데 이럴 때도 요양보호사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기 때문에 그때 등급 받으신 분의 가족이 그분을 돌보고 있다면 지급하는 돈이 가족요양비이고요. 이 가족요양비는 이 도서섬 말고도 천재지변으로 길이 끊겼거나 또 아니면 성격상의 사유로 가족 아니고는 그 누구도 안 보려고 하는 그러한 질병에 걸리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럴 때 특별히 현금으로 주는 급여가 가족요양비이고요. 그다음에 특례요양비가 있습니다. 특별한 사례에 대해서 현금으로 지급하는 거죠. 특별한 사례 어떤 경우가 있을 수 있느냐면 등급을 받아서 서비스를 받고 계시다가 간 이식 수술을 했다라고 할게요. 간 이식 수술을 하면 한두 달 정도는 전혀 균이 없는 공간에서 지내셔야 됩니다. 간 이식 수술하고 어느 정도 호전이 되면 병원에서는 퇴원을 시키기 때문에 집으로 가셔야 하는데 집에는 여러 가족들이 있고 요양을 할 만한 환경이 안 된다면 간 이식 수술을 받은 사람들이 지낼 수 있는 그러한 공간들이 있겠죠. 그러한 곳에서 요양을 받을 때 주는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요양병원 간병비가 있습니다. 이 역시 등급을 받았는데 요양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을 경우에 간병비가 나오잖아요. 그때 주는 현금급여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요 두 가지는 운영하지 않고 있고 가족요양비만 올해 월 23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장기요양급여의 재원인데요. 먼저 국가가 20%, 예상 수입액의 20%를 국가에서 지원을 합니다. 이 국가에서 지원하는 이 20%는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의료급여 수급자 또 경감 대상자들의 급여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 본인 부담금이 있는데 재가를 이용하면 15%, 시설을 이용하면 20%, 그리고 경감 대상자는 40%라든가 60%를 경감받게 되고요. 기초생활수급권자는 0%인데 이때 경감받는 액수들을 국가에서 지원을 하는 거고요. 이 보험료는 국가 지원 20%와 재가를 이용하면 15%를 더하면 35%잖아요. 그래서 보험료에서 65%가 지원이 되고요. 시설을 이용하면 20% 더하기 20%이기 때문에 60%를 보험료에서 지원하게 됩니다. 이 보험료는 우리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료와 함께 내기 때문에 통합징수를 한다라고 하고요. 건강보험료를 받아서 나라에서 정한 요율에 따라서 장기요양보험료를 따로 운영하잖아요. 그래서 독립회계라고 합니다. 장기요양 서비스 이용 지원인데요. 등급을 받아서 이제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어떠한 절차를 통해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등급이 나오면 기관에다가 신청을 해야겠죠. 서비스 신청을 하면 그 기관에서 방문 상담을 옵니다. 방문 상담 왔을 때 대상자는 장기 요양 인정서를 먼저 제출을 해야겠죠. 왜냐하면 장기 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해주는 이 서류가 없으면 기관에서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장기 요양 인정서를 제출을 하면 그때부터 방문 상담이 이루어지는데 이 상담에서는 어르신들의 욕구를 평가하게 되고요. 욕구 평가와 함께 기능 상태 평가를 하게 되는데 이 기능 상태는 어르신의 낙상 위험도가 얼마나 높은지 또 욕창 위험도는 얼마나 높은지 인지 기능 상태는 어떤지 이 모든 것들을 평가해서 서비스 제공 계획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이 서비스 제공 계획서가 수립이 되면 두 부를 복사해서 한 부를 다시 어르신 댁에 가서 이렇게 저희들이 계획서를 짰는데 마음에 드십니까? 물어보고
오케이 하면 대상자와 기관에서 서비스 이용 계약 체결을 합니다. 계약이 체결되고 나면 우리 요양보호사 선생님들께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고요. 사회복지사는 월 1회 모니터링 순서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중요한 서류인데요. 등급을 받으면 내어주는 장기요양 인정서와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 계획서입니다.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해주는 서류라고 했잖아요. 이 서류에는 기본적인 인적사항, 즉 어르신의 성함이라든가 생년월일과 같은 것들이 적혀 있고요. 등급, 유효기간, 급여 종류 및 내용, 그리고 수급자 안내사항이 있는데 급여 종류는 재가급여인지 또 시설급여인지 특별현금급여인지를 말하는 거고요. 이 내용은 이 재가급여를 유효기간 내에서 얼마나 받는지 등을 의미하는 거고요.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장기요양 인정서를 제출해야 한다라든가 6개월 이상 장기요양 보험금을 내지 않으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없다. 이의가 있으면 90일 이내에 이 신청을 해라. 또 갱신을 받기 위해서는 90일 전부터 한 달 전에 갱신 신청을 해라 등과 같은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안내를 하게 되는 그러한 내용들이 장기요양 인정서에 적혀 있고요. 이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 계획서는 월 한도액이라든가 본인 부담률, 급여의 종류와 횟수, 비용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 계획서는 대상자 및 가족들이 적절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데 그것은 본인 부담률이라든가 비용 등이 안내되어 있기 때문에 안내하는 역할을 하고요. 또 장기요양기관이 대상자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료이기도 합니다.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 계획서에 보면 만약에 제가 서비스를 받는데 15%라고 적혀 있으면 이 어르신은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안정되어 있구나라고 이해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어르신에게 신체 활동은 어떤 것들을 지원을 하고 정서 지원은 어떻게 하고 인지 지원은 어떻게 하고와 같은 목표가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장기요양기관에서는 이 서류만 봐도 이 어르신의 건강 상태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되는 자료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조금 전에 서비스 제공 계획을 수립을 할 때 욕구평가하고 기능상태평가 자체적으로 한 것과 함께 공단에서 내어준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 계획서를 반드시 참고를 하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 계획서는 장기요양 서비스 현장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자료라고 꼭 외워두시면 좋습니다. 표준 서비스 분류표에 있는 요양보호 업무 내용인데요. 표준 서비스 분류표에는 신체활동,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 정서 지원 및 의사소통, 인지 지원, 방문 목욕, 건강 및 간호 관리, 기능 회복 훈련, 그리고 시설 환경 관리가 있는데요. 요양보호사는 신체활동, 그리고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 정서 지원 및 의사소통, 인지 지원, 방문 목욕 서비스는 지원을 할 수 있지만 건강 및 간호 관리라든가 기능 회복 훈련은 제한된 업무입니다. 왜냐하면 건강 및 간호 관리는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하는 업무이고요. 기능 회복 훈련은 훈련, 또 치료 프로그램이라는 말이 들어가는데 이 훈련, 치료 프로그램이라는 말이 들어가는 것은 기능 회복 훈련으로 각각의 전문가들이 제공하는 서비스이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장기요양 제도의 마지막 요양보호사의 역할입니다. 요양보호사는 숙련된 수발자의 역할, 정보 전달자, 관찰자, 말벗과 상담자, 동기유발자, 옹호자의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이 요양보호사의 역할에 대해서 매번 시험에 돌아가면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이 역시 각각의 키워드들을 알고 계셔야 하는데 우선 숙련된 수발자는 지식과 기술이 키워드입니다. 숙련이 되었다라는 것은 지식을 가지고 오랫동안 기술을 쌓아 나갔을 때 숙련이 되었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숙련된 수발자는 지식과 기술이 키워드이고요. 정보 전달자는 어르신의 건강 상태나 또 심리 상태 등에 대한 정보를
보호자에게 얘기하거나 아니면 병원의 의사에게 얘기하거나 또 기관에 얘기를 하게 되겠죠. 관리 책임자에게 이러한 어르신의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인데요. 이때 병원에 가서 의사에게 건강 상태에 대한 정보를 전달했다면 의사가 어떻게 하라라고 또 처방을 하겠죠. 그 처방에 대한 정보를 기관이나 보호자에게 전달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정보 전달자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정보 전달자에 대한 키워드는 정보 지시사항 전달이라는 낱말이 키워드입니다. 관찰자는 대상자의 질병의 변화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변화까지 관찰을 해야 하고요. 말벗과 상담자는 효율적인 의사소통 기법이 키워드인데 경청, 공감, 그리고 시각장애를 가지신 분과의 의사소통이라든가 치매 대상자와 어떻게 의사소통하는지 효율적인 의사소통 기법을 통해서 대상자에게 말벗을 해드리고 상담을 해주는 역할이기 때문에 효율적인 의사소통 기법이 키워드가 되고요. 동기 유발자는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동기를 유발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한다라는 얘기는 어르신에게 남아있는 잔존 능력을 유지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옹호자는 학대를 받거나 차별을 받거나 소외되는 대상자의 편에 서서 그분들을 지지해주고 또 보호해주는 역할을 말하는데요. 지난 시험에서는 이 말뜻을 묻는 문제가 나온 것이 아니고 시설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가 학대를 받는 어르신을 보고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신고하는 것은 요양보호사의 역할 중 어떠한 역할인가라는 시험 문제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럴 때 옹호자라고 체크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이번에는 시설 노인의 인권 보호인데요. 시설 노인은 입소 전과 입소 계약 단계 그리고 생활 단계, 퇴소 단계로 나누어서 인권 보호가 실시되고 있는데요. 입소 전에는 시설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받을 권리가 주어집니다. 이 시설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입소 전에 주는 이유는 내가 요양시설로 들어가고 싶은데 어떠한 시설이 어디에 있는지, 교통편은 어떠한지, 규모는 어떠한지 이러한 것들, 시설 정보에 대한 접근이 용이하도록 해라는 그러한 권리입니다. 입소 계약 단계에서는 내가 어떠한 시설을 서너 군데 보고 난 뒤에 그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 시설을 골라서 계약을 해서 들어가야 할 때 주어지는 권리인데요. 계약 단계에서는 시설 운영에 관한 충분한 정보와 자기 결정권이라는 두 가지의 권리가 주어집니다. 이 단계에서는 겉으로 드러나는 시설 정보는 알고 있지만 정말로 내가 들어가서 살기 위해서는 운영과 관련한 정보가 또 필요하잖아요. 그럴 때 내가 궁금한 것들을 물었을 때 시설 관계자들이 충분히 정보를 제공해야 하고요. 이 시설을 내가 들어가겠다라고 결정하고 계약하는 권리가 입소 계약 단계에서 주어지는 권리입니다. 이렇게 내가 선택을 해서 생활을 하게 되면 생활 단계에서는 많은 권리들이 주어지는데 개별화된 서비스라든가 안락하고 안전한 생활 환경, 또 사생활과 비밀 보장,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을 권리, 차별 및 노인 학대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사회 관계에 참여할 권리, 개인 재산과 소유물을 관리할 권리, 이성 교제 등의 자기 결정권, 개인적 견해를 표현하고 해결을 요구할 권리 등이 주어지는데 이 각각의 권리들 또한 그 내용을 알고 있어야 하는데 여기에서 생활 단계에서 주어지는 권리 중에 조금 헷갈릴 수 있는 것이 개별화된 서비스를 받을 권리와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을 권리,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헷갈립니다. 이 개별화된 서비스를 받을 권리는 대상자 개개인의 욕구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해 줘야 한다라는 의미이고요. 존엄한 존재라는 것은 차별 대우받지 않고 공정하게 대우받고 또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인권이 지켜져야 하고 윤리가 지켜져야 한다는 것과 관련된 권리이고요. 질 높은 서비스는 어르신의 건강 상태를 철저히 파악해서 어르신의 건강 상태에 따라서 서비스를 제공하라라는 그러한 내용으로 이해해 두시면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퇴소 단계에서도 권리가 주어지는데요. 내가 나오고 싶을 때 언제든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자기 결정권입니다.
이번에는 노인학대 유형인데요. 이 노인학대 유형도 시험에 자주 나오는데 그중에서 방임이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신체적인 학대는 신체적으로 노인을 때리거나 기구 같은 것으로 위협하는 것, 그런 것들이 신체적인 학대인데, 신체적 학대에서 중요한 것은 생존을 위협하는 생활비를 끊거나 아니면 세금을 내어주지 않거나 고혈압이라든가 심장 관련 약 이런 것들을 지원하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해지잖아요. 그러한 것들은 신체적인 학대에 들어가고요. 정서적인 학대는 말로서 위협을 주는 것, 또 정서적으로 고립시키는 것들을 정서적인 학대라고 하고요. 성적 학대는 대상자가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성적으로 어떠한 행위를 하는 것과 함께 침해 대상자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어떠한 성적으로 표현을 해도 성적 학대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학대는 대상자의 돈이나 물건들을 함부로 가져가서 마음대로 쓰는 것을 말하고요. 방임은 보살펴야 할 가족들이 방치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방임에는 세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거동이 불편한데 식사를 제공하지 않거나 청소를 해주지 않거나 이러한 경우에 방임에 해당하고요. 또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데 생활비를 지원해 주지 않는 경우에도 방임, 그리고 의료적인 욕구, 이 생명과 직결된 의료적 욕구 외에 돋보기가 필요하거나 아니면 지팡이가 필요한데 그것을 가족들이 지원하지 않으면 방임에 해당합니다. 자기 방임은 노인 스스로가 자살을 시도하거나 아니면 꼭 먹어야 하는 약물들을 먹지 않거나 술을 함부로 많이 마시거나 이렇게 자기 스스로를 학대하는 것을 자기 방임이라고 하고요. 유기는 집 밖에 방치하는 것인데요. 알 수 없는 곳에 데려다 놓고 연락 두절을 하거나 아니면 치매 어르신이 떠돌다가 경찰서로 갔는데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을 때 나는 그런 사람 모른다라고 전화를 끊어버리거나 요양시설에 입소를 시켜놓고 연락을 끊는 것 등이 유기에 해당합니다. 이번에는 요양보호사의 인권입니다. 요양보호사의 인권은 평등권, 노동 관련 권리, 그리고 자유권이 있는데 평등권은 차별받지 말라는 얘기죠. 고용 형태라든가 연령, 성별, 학력, 출신 지역 등에서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이고요. 노동 관련 권리는 내가 근로자로서 일을 하게 될 때 주어지는 권리입니다. 일을 하면서 휴식 및 여가를 즐길 수 있어야 하고요. 일과 관련된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어야 하고 보수, 즉 급여를 최저임금을 포함해서 보장이 되어야 하고요. 합리적인 노동시간과 노동 조건이 확보되어야 하는 것 등이 노동 관련 권리입니다. 또한 요양보호사에게 자유권이 있는데요. 의견과 표현의 자유,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 및 신체의 안전, 자유에 대한 권리 등이 있습니다. 요양보호사들이 받을 수 있는 성희롱인데요. 성희롱은 언어적인 행위가 있고 육체적인 행위가 있고 시각적인 행위가 있는데 언어적인 행위는 말로써 성희롱하는 거죠. 육체적인 성희롱은 뒤에서 껴안거나 무릎을 만지거나 특정 부위를 만지거나 이러한 것들이 육체적인 성희롱이고요. 시각적인 행위는 내가 보기 싫은데 눈으로 보여주는 것. 예를 들면 옛날에 바바리맨 같은 그러한 행위를 했다라든가 얼마 전 시험에서는 엄란한 이야기들을 이메일로 전송을 했어요. 이 이메일로 전송했을 때 내가 보기 싫어도 보게 되잖아요. 이때 속하는 성희롱 행위는 이라고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메일은 내가 보기 싫어도 클릭을 하면 그냥 보게 되기 때문에 시각적 행위에 들어가는데요. 이렇듯 점점 시험이 교재에 나오는 말이 아니라 그 내용을 얼마나 잘 이해했는지 내용으로 풀어서 문제가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잘 이해해 두고 계셔야겠습니다. 요양보호사가 성희롱을 당했다면 그때 대처 방안입니다. 일단 장기 요양기관장은 성희롱 예방교육을 1년에 한 번 이상 반드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를 해야 하고요. 성희롱을 당했다고 신고를 한 직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장기 요양기관장은 성희롱을 한 대상자나 그 보호자에게 서비스 중단을 요청할 수 있고요. 요양보호사는 단호히
거부 의사를 표현을 해야 하고요. 시설장에게 그 모든 사실을 보고합니다. 보고를 하면 시설장이 그때부터 성희롱을 한 대상자나 보호자에게 대처를 해야 하고요. 기관에서 충분히 내가 보호를 받지 못했다라고 생각이 드는 경우에는 외부 전문기관의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입니다. 이 직업윤리 원칙과 태도에 대해서는 항상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알아두셔야 하는데 읽어보시면 크게 어려운 내용이 없기 때문에 충분히 정답을 골라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요양보호사는 스스로 건강관리도 해야 되겠죠. 요양보호사에게 흔히 일어날 수 있는 근골격계 예방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하고요. 또 감염 예방 그리고 직무 스트레스를 위해서도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노인성 질환 의학 지식과 건강관리로서 이론에서 총 14문제가 출제되어서 출제 비중이 가장 높지만 그 내용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중요한 것들만 외워도 될 것 같습니다. 노인성 질환의 특성은 노화 과정과 구분이 어렵고요. 재발이 빈번하고 합병증이 생기기가 쉽습니다. 또 수분과 전해질의 균형이 깨지기가 쉽고요. 약물에 민감한데요. 신장의 소변, 농축 능력과 배설 능력이 저하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벼운 질환에도 의식 장애를 일으키기가 쉽습니다. 그러면 각각 공부를 해볼 텐데요. 노화에 따른 소화기계의 변화입니다. 소화기계의 변화에서는 후각이라든가 미각이 감소해서 단맛과 짠맛은 잘 느낄 수가 없고 쓴맛과 신맛은 잘 느끼기 때문에 노인들은 단짠, 단맛과 짠맛이 나는 음식들을 찾게 되고요. 타액분비라든가 위액분비, 위액의 산도가 저하가 되어서 소화 능력이 저하되고요. 췌장에서 소화 효소 생산 능력 역시 저하가 되기 때문에 지방 흡수력이 떨어져서 조금만 식사를 하셔도 소화가 잘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건 중복이 되었네요. 또 췌장의 호르몬 분비도 저하가 되어서 당내성이 떨어져서 당뇨병에 걸리기가 쉽고요. 직장벽 탄력성 저하라든가 항문 괄약근 긴장도가 떨어져서 변실금이 발생할 확률이 높고요. 간 기능이라든가 약물 대사와 제거 능력이 저하되어서 약물 중독을 일으키기가 쉽습니다. 소화기계의 주요 질환을 보면 위염이 있고 위궤양이 있고 위암, 또 대장암, 변비, 설사 등이 일어날 수 있는데요. 우선 위염은 씹는 것이 힘들어서 소화가 잘 안 되고요. 또 약물이라든가 화학성분, 무절제한 식습관, 부패한 음식을 먹어서 생길 수 있습니다. 위염의 증상은 식사 후에 상복부에 팽만감이 있고요. 식사 후 서너 시간 지나, 즉 배고플 때에 명치 부위에 심한 통증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럴 때는 하루 정도 금식을 하고요. 처방받은 제산제나 진정제를 복용하고 휴식을 취하시면 되고요. 위궤양은 잘못된 식습관이나 스트레스, 담배, 알코올, 커피 등에 의해서 일어나게 되는데 위출혈, 위천공, 위협착이 일어날 수 있고요. 새벽 한두 시의 속쓰림과 상복부 팽만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벽 한두 시에 속쓰림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위궤양이 일어나면 검련을 해야 하고요. 진통제 복용의 경우에는 반드시 점막 보호제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위암은 가족력, 음주, 흡연, 위축성 위염, 악성 빈혈에 의해서 일어나는데 위암은 서서히 진행이 되어서 증상이 잘 나타나지 않는 특징이 있고요. 체중 감소, 소화불량, 빈혈, 간, 비대 등의 증상이 일어납니다. 위암에 걸리면 수술을 받으셔야 하고요. 헬리코박터균 치료, 또 금연, 훈연 음식 절대 안 되죠. 치료 후 5년간 정기 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이번에는 대장암인데요. 대장암은 알코올을 매일 먹거나 고지방, 고칼로리, 또 저섬유소, 저잔여 식이를 섭취했을 때 일어나게 되고요. 대장암의 증상은 장, 폐쇄, 혈변, 직장 출혈, 점액 분비 등의 증상이 있고요. 대장암에 걸리면 소량씩 규칙적으로 식사를 해야 하고요. 통곡식으로 된 밥과 생채소, 생과일을 반드시 섭취하시고요. 하루에 6잔에서 8잔의 생수를 마셔야 합니다. 이번에는 설사인데요. 장 감염이라든가 스트레스, 하재 등의 약물 남용 등으로
설사가 일어나는데 설사에는 물설사가 있고 혈성설사가 있습니다. 설사가 일어나면 약 복용을 해야 하고요. 또 마음을 안정시키고 몸을 따뜻히 하며 음식물 섭취는 줄여 나가는데 고섬유질의 음식을 특히 제한합니다. 이 고섬유질 음식은 장 운동을 일으키기 때문에 설사를 더 많이 하게 하죠. 그리고 탈수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하셔야 하고요. 지사제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변비도 일어날 수 있는데요. 장 운동이 저하가 되었을 때 또 복부 근육에 힘이 약화되어서 힘을 주지 못할 때, 저잔여식이 섭취, 하지의 남용, 식사량이 감소했을 때, 또 심리적인 요인이나 합병증, 마약성 진통제나 항암제, 제산제 등을 이용을 해도 변비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변비에 걸리면 체조, 걷기, 복부 마사지, 식물성 식이섬유, 유산균을 섭취해야 되고요. 변이가 생기면 즉시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이번에는 호흡기계의 변화입니다. 호흡기계의 변화에서는 기침 반사라든가 섬모 운동이 저하되어서 미세 물질을 걸러내지 못하기 때문에 기관지 내 분비물은 증가하죠. 그리고 폐포의 탄력성이라든가 폐 순환량이 저하되어서 폐활량이 감소되면 쉽게 숨이 차서 운동을 꺼려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또 호흡 근육의 위축, 근력이 약화되어서 호흡을 할 때 피로감을 많이 느끼는데 이 또한 운동 능력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되고요. 코 점막이 건조해지기도 하는데 몸의 수분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호흡기계의 주요 질환으로는 독감이 있고 만성기관지염, 폐렴, 그리고 천식, 폐결핵 등이 있는데 우선 독감입니다. 독감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의해서 호흡기를 감염해서 일어나는 질병입니다. 독감의 특징은 갑작스러운 고열, 38도 이상의 고열이 있고요. 독감에 걸리면 항바이러스제를 복용하게 되고 독감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매년 1회 예방접종이 필요합니다. 만성기관지염은 흡연이라든가 매연, 세균성 혹은 바이러스성에 의해서 감염이 될 때 일어나는데 이른 아침에 발생하는 가래 끓는 기침, 또 점액성의 화농성 가래, 심호흡이나 기침으로 가래를 반드시 배출을 해내야 하고요. 거담제와 기관지 확장제를 사용해야 합니다. 반성기관지염은 갑작스러운 온도 변화를 조심하셔야 하고요. 차갑거나 습기 많은 기후나 음식에 노출되어서도 안 됩니다. 폐렴은 폐렴 바이러스에 의해서 감염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흡임성 폐렴, 또 폐조직의 염증과 같은 그러한 원인으로 일어나는데 폐렴은 호흡곤란, 기침, 화농성 가래가 특징이고요. 폐렴에 걸리면 항생제나 항바이러스제를 드셔야 하고요. 산소 공급이 필요할 경우도 있습니다. 폐렴 구균 접종 받으셔야 하고요. 영양과 수분을 충분히 섭취를 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천식인데요. 천식은 기도의 만성 염증성 질환으로 기도가 과민 반응을 해서 일어납니다. 흥분이나 스트레스, 긴장감, 꽃가루, 또 집먼지 진드기, 동물의 털이나 배설물, 차갑고 건조한 공기라든가 갑작스러운 기후 변화 등에 의해서 천식이 일어날 수 있는데요. 천식의 증상은 숨을 내쉴 때 쌕쌕 끓이는 호흡음 소리가 들리고요. 기도 경련이라든가 점액 분비량이 증가합니다. 천식 대상자가 운동을 할 때는 운동 30분 전에 기관지 확장제를 흡입할 수 있도록 하고요. 천식 대상자가 사용한 침구류는 뜨거운 물에 세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폐결핵이 있는데요. 결핵균이 폐로 들어갔을 때 생겨나고요. 알코올 또는 약물 중독, 만성 질병이 악화되었거나 면역력 저하, 스테로이드 등의 면역 억제제 사용도 폐결핵의 원인이 됩니다. 폐결핵의 주요 특징은 초기에는 무증상이라는 것, 그리고 폐결핵은 2주 이상의 기침이 있고요. 오후에 고열이 있고 늦은 밤에는 식은땀과 함께 열이 내립니다. 폐결핵에 걸리면 결핵약을 반드시 복용을 해야 하는데 이 결핵약은 약 종류도 많고 기간도 길기 때문에 반드시 의사가 그만 먹으라고 할 때까지 복용을 해야 하고요. 폐결핵에 걸리면 주기적으로 간 기능 검사와 객당 검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심혈관계 질환입니다. 심장하고 혈관이죠. 심장 근육이 두꺼워져서 탄력성이 저하되고요. 최대 심박 출량과 심박 동수도 저하됩니다. 하지 부종과 정맥류, 항문 치질, 기립성 저혈압이 일어날 수 있고요. 말초 혈관으로부터 심장으로의 혈액순환 역시 저하됩니다. 심혈관계 질환은 피와 관련이 있는데 우선에 고혈압 있습니다. 고혈압은 수축기 혈압이 140mm 머큐리 이상이고 이완기 혈압은 90mm 머큐리일 때 고혈압이라고 진단을 하게 되는데 고혈압에는 본태성 고혈압이 있고 속발성 고혈압이 있습니다. 본태성 고혈압은 1차성 고혈압이라고 하는데 이는 유전이라든가 흡연, 과도한 음주, 스트레스, 짠 음식, 비만 등에 의해서 일어나고요. 속발성 즉 2차성 고혈압은 심장병이라든가 신장질환, 뇌분비 질환의 일부 등의 합병증에 의해서 일어납니다. 고혈압이 심해지면 뇌동맥의 파열로 뇌졸중 혹은 사망이 일어날 수 있는데요. 김수미 연예인이 이 고혈압 약을 드시지 않아가지고 사망을 하셨죠. 고혈압의 증상은 뒷머리가 뻐근하게 아프고요. 어지럽거나 흐리게 보이고 이른 아침에 두통이 있습니다. 혈압약은 꾸준히 복용을 해야 되는데요. 이 혈압약은 증상이 없어도 드셔야 하고 혈압이 조절되어도 드셔야 합니다. 그리고 혈압은 표준 체중 유지가 중요하고요. 숨이 찰 정도로 하루에 30분에서 1시간 운동을 하셔야 하고 규칙적으로 혈압 측정, 그 다음에 저지방 유제품 섭취도 도움이 됩니다. 다음은 동맥경화증인데요. 이 역시 피 때문에 생기는 질병인데요. 지방 대사 이상이라든가 콜레스테롤이나 지방을 과다 섭취했을 때 일어나게 됩니다. 뇌혈관이 막히는 것, 뇌경색, 그리고 터진다라는 것, 뇌출혈의 원인이 되는 질병입니다. 동맥경화증에 걸리면 가슴이 아프고요. 흉통, 그리고 심근경색이라든가 협심증, 기억력 저하 등이 일어나고요. 동맥경화증은 금연, 고혈압 및 당뇨병을 관리하셔야 하고요. 저염 시기와 저지방 시기를 섭취하셔야 합니다. 심부전은 심장의 수축이 저하되어서 혈액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일어나는 질병인데요. 고혈압이라든가 심장병, 신장병이 원인입니다. 심부전에 걸리면 식욕을 상실하게 되고요. 안전 자세로 호흡을 하고 의존성, 부종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의식 혼동과 기침과 객담을 배출하게 되는데 심부전에는 염분이 없는 음식을 섭취하셔야 되고 반드시 수분을 제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독감과 폐렴 예방접종을 맞으셔야 하고요. 매일 체중을 측정하셔야 되는데 부종을 확인해야 되기 때문이죠. 음식은 소량씩 나누어서 섭취를 하는 등의 관리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빈혈인데요. 빈혈은 적혈구나 헤모글로빈 부족으로 혈액이 산소 공급을 못할 때 일어나는데요. 빈혈의 증상은 현기증, 손발 저림, 저혈압, 설염, 혀에 염증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소화불량, 호흡곤란, 변비, 성욕 감퇴 등이 있는데 빈혈에는 철분제와 함께 반드시 비타민C를 같이 복용을 하는데 비타민C를 위해서 오렌지 주스와 같이 먹는 것도 좋습니다. 철분이 많이 든 음식은 굴, 달걀 노른자, 붉은 살코기, 콩류, 시금치 등이 있기 때문에 식탁에 자주 올려드립니다. 빈혈이 있어서 갑자기 어지럼증을 느끼면 그 자리에 주저앉게 되는데 이때 낙상에 의한 뇌 손상을 예방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이번에는 근골격계의 변화입니다. 나이가 들면 추간판이 오그라들어서 키가 줄어들고요. 또 뼈의 질량이 감소해서 작은 충격에도 골절상을 입기가 쉽습니다. 또 하악골의 쇠약으로 치아가 상실되고요. 인대 탄력성이 저하되어서 관절 운동에 제한을 받습니다. 근긴장도와 근육량 역시 저하가 되어서 운동 능력이 감소되고요. 어깨는 좁아지고 골반은 넓어지는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 질환으로는 퇴행성 관절염, 골다공증, 고관절 골절 등이 있는데요. 우선 퇴행성 관절염은
퇴행성, 즉 늙어가면서 연골이 닳아서 없어지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침에 관절이 뻣뻣합니다. 노화라든가 유전적 요소와 환경적인 요소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일어나고요. 연골이 닳아서 없어지기 때문에 탄력성이 저하됩니다. 그래서 관절 통증을 호소하고요. 변형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통증의 호전과 악화가 반복이 되고요. 아침에 일어나면 경직됩니다. 퇴행성 관절염은 냉, 온요법을 같이 활용을 하고요. 체중 조절을 해야겠죠. 체중이 너무 많이 나오면 관절에 무리를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관절에 부담이 없는 수영이라든가 평평한 흙길 걷기, 가벼운 체조 같은 것들이 좋고요. 골다공증은 뼈 세포가 상실이 되는 겁니다. 골 밀도가 저하되기 때문에 골절 발생 위험도가 높아집니다. 뼈 세포가 상실되기 때문에 뼈에 구멍이 뚫린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골절 발생 위험이 높고요. 이 골다공증은 폐경이라든가 여성 호르몬이 부족할 때, 또 너무 저체중일 때, 무리한 다이어트에 의해서 골다공증이 일어나기가 쉽고요. 뼈 세포가 상실되어 가기 때문에 칼슘을 충분히 섭취해 줘야 하는데, 이 칼슘 섭취를 돕는 것은 비타민 D와 햇볕이죠. 그래서 먹을 수 있는 비타민 D는 연어, 고등어, 달걀 등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음식들을 많이 섭취하고요. 적당한 체중을 유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체중이 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호르몬 치료가 필요할 수 있고요. 여성 호르몬이 부족하기 때문에 호르몬 치료가 필요할 수 있고요. 골다공증에는 뼈 세포가 상실이 되었기 때문에 뼈에 힘을 주는 걷기 운동과 같은 체중 부하 운동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고관절 골절입니다. 고관절 골절은 골다공증이라든가 낙상에 의해서 고관절 부위가 골절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 고관절 골절은 고령이라든가 하지 기능이 부진할 때, 또 시력에 장애가 있어서 잘 넘어지거나 골다공증이 있을 때, 또 너무 저체중이거나 보조기를 잘못 사용하는 경우에도 골절이 일어날 수 있고요. 알코올 섭취로 인해서 비틀비틀거리다가 넘어져서 고관절 골절을 입을 수 있습니다. 증상은 서해부와 대퇴부의 통증을 느끼고요. 이동에 제한이 있고 뼈가 부러지는 소리가 들립니다. 고관절 골절 예방을 위해서는 골다공증 진단과 적절한 치료가 필요하고요. 골절이 일어났다면 수술을 해야 되고, 평소에는 낙상 예방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비뇨 생식기계 변화입니다. 여성 노인과 남성 노인의 경우를 나누어서 살펴보면, 여성 노인은 나이가 들면 방광 저장 능력이 저하되고요. 또 골반 근육 조절 능력도 저하가 되어서 요실금을 경험할 수 있는데, 여성 노인은 여성 호르몬 감소로 인해서 난소가 작아지고 그 기능이 감퇴합니다. 질벽이 얇아지고 윤활 작용이 감소하고 질 수축 및 분비물 저하로 질염 발생 확률이 높고요. 방광 기능과 대뇌 기능의 저하로 빈뇨증이라든가 요실금, 야뇨증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남성 노인의 비뇨 생식기계 변화는 전립선이 커져서 요도 압박을 하게 되는데, 호르몬의 불균형이라든가 비만, 고지방, 고콜레스테롤 음식을 섭취했을 때 비뇨 생식기계의 문제가 일어납니다. 남성 노인은 나이가 들면 남성 호르몬이 감소해서 발기부전을 경험할 수 있고요. 그리고 방광 용적이라든가 방광 근력이 저하가 되어서 잔뇨량은 남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뇨 생식기계 주요 질환은 요실금과 전립선 비대증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요실금은 조금 전에도 설명드렸듯이 방광 저장 능력이 저하되었을 때, 또 조절 능력이 저하되었을 때, 요도 기능에 문제가 있을 때 일어나는데, 약물 부작용이라든가 남성의 경우에는 전립선 비대증, 그리고 여성의 경우에는 요로 감염이나 복압 상승 등에 의해서 요실금이 일어날 수 있고요. 그 외에 변비도 요실금을 일으키는 원인이 됩니다. 요실금은 골반 근육 강화 운동이라든가 변비 예방, 또 충분한 수분 섭취, 체중을 조절하면 어느 정도 완화시킬 수가 있고요.
있고요. 전립선 비대증은 호르몬의 불균형, 또 비만, 고지방, 고콜레스테롤을 섭취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질병인데 전립선에 걸리면 소변 줄기가 가늘어지고 소변을 보고 나서도 시원하지 않은 잔뇨감, 그리고 소변이 바로 나오지 않고 힘을 주어야 나오는 경우, 배뇨 후 2시간 이내 다시 소변이 마려운 빈뇨, 소변이 마려울 때 참기가 힘든 긴박뇨, 밤에 자다가 소변을 보려고 자주 깨는 야뇨 증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전립선 비대증이 심해지면 도뇨관을 사용해서 소변을 배출해 주어야 하고요. 더 심하면 전립선 절제술을 시행하게 됩니다. 평소 저지방 식사라든가 운동, 금주 등을 통해서 전립선 비대증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이번에는 피부계의 변화인데요. 노인이 되면 피하 지방이 줄어들어서 기온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추위를 잘 타서 1, 2도 정도 더 추위를 탄다라고 하고요. 피하 지방이 없어지기 때문에 표피가 얇아져서 탄력성 역시 저하가 됩니다. 손발톱은 두꺼워지고요. 피부가 회색으로 변하면서 노인성 반점 같은 것들이 생기고요. 머리카락은 가늘어지고 탈색이 일어나서 흰머리가 늘어나죠. 그리고 머리카락과 수염은 줄고요. 입가나 뺨에는 털이 증가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요. 소양증은 밤과 겨울철에 더 심해집니다. 또 상처가 나면 회복이 지연되어서 궤양이 생기기 쉬운 피부로 변해갑니다. 피부계의 주요 질환은 굉장히 많은데 이번 개편 교재에서 더 첨가된 내용들도 많습니다. 우선 가장 먼저 욕창입니다. 욕창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체위 변경이 필요한데요. 낮에는 2시간, 밤에는 4시간마다, 그리고 의자에 앉아 있는 경우에는 1시간마다 체위 변경을 해드려야 하는데 욕창은 와상이라든가 체위 변경이 어려울 때, 또 시트를 잡아 끈다라든가 이런 식의 부적절한 체위 변경이 있을 때 잘 걸리게 되는데 청골 부위 위에 도넛베개는 절대 사용하셔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 근육 위축이라든가 피하 지방이 감소되었을 때, 또 영양 부족, 체중 감소, 요실금이나 변실금이 있을 때도 욕창이 발생할 수 있는데 욕창은 총 4단계로 구분이 됩니다. 1단계에서는 피부는 분홍색 또는 푸른색을 띠게 되고요. 열감이 있고 누르면 일시적으로 하얗게 변하기도 합니다. 2단계는 피부가 벗겨지기 시작하고 물집 또한 생기기 시작하고요. 3단계는 깊은 욕창이 생기고 괴사 조직이 발생하기 시작하고요. 4단계는 뼈와 근육까지 괴사가 진행이 되어서 욕창 부위를 봤을 때 뼈까지 훤히 드러나 보입니다. 욕창 초기 대처법으로는 우선 미지근한 물수건으로 찜질을 하고요. 반드시 마른 수건으로 닦아 내어드립니다. 주위를 나선형으로 그리듯이 마사지하고요. 가볍게 두드려 드립니다. 또 미지근한 바람으로 건조를 시켜드리고요. 춥지 않으면 30분 정도 햇볕을 쬐이는 것도 좋습니다. 이번에는 피부 건조증입니다. 피부 건조증은 낮은 습도와 비누나 세정제, 또 알코올, 뜨거운 목욕물을 사용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데 피부 발적, 부종, 통증, 전완, 가려움증 등이 있습니다. 이 피부 건조증에는 가습기 사용을 하셔야 하고요. 충분히 수분을 섭취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따뜻한 물과 순한 비누를 사용하고요. 목욕 후 물기는 두드려서 말려야 합니다. 그리고 물기가 다 마르기 전에 반드시 보습제를 충분히 사용해서 발라드려야 하고요. 대상포진도 피부계의 주요 질환인데 수두 바이러스라든가 면역력이 저하되었을 때 대상포진에 걸리기 쉬운데요. 대상포진은 타는 듯한 느낌의 통증을 동반하게 됩니다. 고령, 과로, 스트레스, 자가 면역 질환이라든가 백혈병, 장기 이식을 했을 때도 대상포진에 걸리기가 쉽고요. 대상포진은 수포가 일어나고 통증, 자결감을 동반한 발진 등이 있는데 수포가 띠 모양으로 나타난다는 것 특징적입니다. 대상포진은 항바이러스제 등의 국소 치료제를 사용해서 치료를 하게 되고요. 간지럽다고 절대로 긁어서는 안 되고 영양, 휴식, 예방접종이 꼭 필요합니다.
이번에는 옴인데요. 옴은 특히 밤에 가렵고 여름철에 발생 확률이 높아지죠. 옴에 걸리면 목에서 발끝까지 연고를 바르는데 밤에 바르고 다음날 아침에 씻어냅니다. 이 연고를 바를 때는 수축되거나 굴곡된 부위도 모두 발라드려야 하고요. 만약에 옴 대상자와 접촉한 경우라면 정상에 관계없이 동시에 치료를 받아야 하고요. 옴 환자가 입었던 옷을 세탁한 뒤에는 3일 이상 사용하지 않습니다. 옴 진드기가 3일 정도 살아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세탁이 어려운 것은 3일간 햇볕에 말리거나 다리미로 달인 후에 사용을 합니다. 머리니는 성충이 확인되는 경우에만 치료를 하고요. 뜨거운 물로 세탁을 하는데 55도씨에서 5분 정도 세탁을 하면 머리니는 사멸된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 기저귀 피부염이 있는데 기저귀 섭진이라고도 하죠. 기저귀를 찬 상태에서 자주 갈아들이지 않았을 때 습기가 차서 일어나는 염증인데요. 경계가 분명한 붉은 병변이 특징입니다. 지루성 피부염은 흰색의 인설을 동반하게 되는데 이 인설이 피부에서 일어나는 부스러기 같은 것입니다. 간찰진이 있는데 피부가 접하는 부위 위에 생기고요. 요실금에 의해서 습할 때 생겨납니다. 진무름 증상이 있고요. 공기 순환이 부족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통풍을 시키고요. 처방받은 국소 항생제 연고를 잘 발라드려야 하고 항진균제 연고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노인성 자반은 노화라든가 장기간의 자외선에 노출이 되었을 때 스테로이드 연고를 사용했을 때 일어나는데 손등과 팔의 경계가 뚜렷한 다양한 크기와 모양, 노화에 의해서 자연적으로 발생하기도 합니다. 우정문신은 피부병은 아닙니다. 이 우정문신은 위안부 차출이라든가 사할린 강제 이주, 피난 등으로 인해서 서로 헤어지지만 나중에 다시 만나자는 의미에서 새긴 팔뚝의 문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신경계 변화인데요. 신경세포 기능이 저하되고 또 정서 조절이 불안정해지고 수면 장애 등을 겪게 되는데 이러한 현상으로 인해서 균형 유지 능력이 저하되고요. 신체 활동을 잘 하지 않게 되고 단기 기억 저하를 겪을 수 있습니다. 근육의 긴장과 자극 반응성이 저하되고요. 감각이 도화되는데 신경계의 대표적인 질병은 치매, 뇌졸중, 파킨슨병 등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감각기계 중에서도 시각의 변화인데요. 노인이 되면 눈물의 양이 줄어들어서 굉장히 눈알이 뻑뻑하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공막에 갈색점이 보입니다. 공막은 이 눈동자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 흰 부위를 얘기하죠. 공막에 갈색점이 보이고요. 각막 반사 능력이 저하됩니다. 반면 눈부심은 증가가 되어서 밝은 불빛이나 햇볕을 싫어하게 되고요. 시력 저하라든가 빛 수능에 어려움이 있어서 밝은 데서 갑자기 어두운 곳으로 갈 때 낙상의 위험이 굉장히 높습니다. 황화 현상도 있는데요. 보라색이라든가 남색, 파란색 등의 구분이 어렵고요. 결막은 얇아지고 노안이 생겨납니다. 또 동공의 지름이 감소해서 빛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밝은 곳을 좋아합니다. 이번에는 청각인데요. 귓바퀴의 연골이 계속해서 생성이 되어서 귀가 커지고 늘어지게 되고요. 이관은 좁아져서 외이도의 가려움증과 건조증이 증가합니다. 고막은 두꺼워져서 전달 능력이 감소해서 노인성 난청이 생기기가 쉽고요. 평형 감각 또한 감소됩니다. 건조한 귀지로 외이도가 폐쇄될 수 있고요. 노인성 난청은 여성보다 남성에게 더 흔하게 일어납니다. 이번에는 미각 변화인데요. 미뢰의 개수, 즉 맛을 느끼는 거죠. 미뢰의 개수와 기능이 저하되고요. 혀의 유두돌기도 저하됩니다. 구강정막의 재생 능력 또한 저하되고요. 치매 분비량 저하되어서 구강이 건조해집니다. 맛에 대한 감지 능력 또한 저하가 되어서 조미료를 많이 넣은 음식을 좋아하게 되고요. 입과 입술 근육의 탄력성이 저하됩니다. 그 외 촉각은 통증에 대한 민감성의 감소로 둔감한 반응을 나타냅니다. 이번에는 주요 질환인데요.
녹내장은 안압이 상승해서 일어난다라는 것, 그 다음에 좁은 시야가 특징적이고요. 뿌옇게 혼탁한 각막이라든가 안구 통증, 두통, 실명까지 일으킬 수 있습니다. 녹내장은 윗몸 일으키기나 고개 숙인 자세에 절대 취해서는 안 되고요. 녹내장은 완치는 안 되지만 조기 발견 시에는 시력 약화를 늦출 수 있기 때문에 조기 발견이 매우 중요합니다. 기온 변화에 유의를 해야 하고요. 한눈에 녹내장이 있으면 두 눈 모두 정기 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그에 반해 백내장은 수정체가 혼탁해져서 눈동자에 백태가 생기는데요. 당뇨병이나 고혈압 등의 합병증으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동공이 백색으로 혼탁해지고요. 낮과 밝은 불빛에서의 눈부심 증가, 통증이 없는 시력 감소 등이 일어나는데 이 녹내장과 백내장은 반드시 구분을 해야 하고요. 돌아가면서 시험에 나옵니다. 녹내장은 안압, 백내장은 수정체, 혼탁. 그래서 녹, 압, 백, 수를 꼭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노인성 난청은 스, 츠, 트, 프, 크와 같은 고음에서 난청을 느끼고요. 그렇기 때문에 고음의 큰 소리보다는 저음의 차분한 목소리로 말을 해야지만 의사소통이 가능합니다. 이번에는 내분비계의 변화입니다. 당대사라든가 갑상선 호르몬, 기초대사율이 모두 저하되고요. 포도당 대사 능력, 인슐린에 대한 민감성 역시 저하됩니다. 반면에 공복혈당은 올라가는 내분비계의 특징이 있습니다. 뇌분비계 주요 질환은 당뇨병이 가장 대표적인데요. 당뇨병은 과식을 했거나 비만, 운동 부족, 또 스트레스나 유전 등에 의해서 일어나는데 당뇨병에 걸리면 다음증, 목이 많이 말라서 물을 많이 찾는 것, 많이 먹는 것, 다식증, 많이 배출해내는 다뇨증 등과 함께 체중이 감소하고요. 상처 치유가 지연됩니다. 그리고 흐릿한 시력과 두통이 있고요. 발기부전을 경험할 수 있고 여성의 경우에는 질분비물 및 질감염 우려가 높습니다. 식사량이 증가하고 활동량이 감소하면 혈당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고혈당이 되는데 고혈당이 되면 소변을 자주 누고 피로감, 식욕이 정진하지만 체중은 감소하는 증상이 나타나고요. 반면 식사량은 감소하는데 활동량이 증가하면 저혈당이 일어납니다. 저혈당의 증상은 식은 땀이 나고요. 두통이나 배고픔, 어지러움증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고혈당, 저혈당 모두 관리를 잘 해야 하고요. 당뇨병은 규칙적이고 균형 있는 식사가 무엇보다 중요하고요. 당연히 소금이 덜 들어간 저염식이 또 저콜레스테롤식이 검연을 하셔야 하고요. 운동을 많이 하셔야 되는데 당뇨병 환자들은 식후 30에서 1시간 후에 최소 30분 이상 주 5회 이상 운동을 해야 합니다. 혈압이 높은 경우에는 혈당 조절 후에 운동을 해야 하고요. 인슐린은 반드시 주사로 주입을 해야 합니다. 입으로 복용을 할 때는 위 장관에서 파괴가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당뇨병 대상자의 발 관리도 매우 중요한데요. 발톱은 일자로 자르고요. 씻고 말리기를 잘할 것, 그리고 발 건조를 예방해야 하고요. 반드시 당뇨병 환자는 양말을 착용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심리정신계의 주요 질환인데요. 우울증이라든가 선망이 가장 대표적인 질환인데요. 우울증은 표면적으로 증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알아채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우울증은 뇌혈관 질환이라든가 치매, 스트레스, 호르몬 변화로 인해서 생겨날 수 있는데 우울증에 걸리면 불면이라든가 과도한 수면, 식욕 및 체중의 변화와 같은 신체적인 증상을 호소하기도 하고요. 이 우울증 완화를 위해서는 햇볕을 받으며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가족이나 주변의 지지, 사회 활동을 늘려가는 것도 우울증 완화를 위해서 필요한 활동들입니다. 선망은 마치 잠에서 덜 깬 상태처럼 보이고요. 호전과 악화
악화를 반복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수시간이나 수일에 거쳐서 발생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급격하게 발생하는 것이 특징인데요. 증상의 기복이 매우 심합니다. 이 선망 대상자에게는 진압력 유지가 중요한데요. 낮 같은 경우에는 창문이나 커튼을 열어두고 사람 진압력을 위해서 가족 사진을 가까이에 두거나 시간 진압력을 위해서 달력이나 시계 등을 가까이 놓아두는 것 등이 중요합니다. 또 개인의 정체성 유지를 위해서 접촉하는 사람 수를 줄이되 가족의 방문은 격려해드려야 하고요. 선망으로 인한 초조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단호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을 하고 착각이나 환각 등이 일어나면 잘 경청하고 현실 감각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합니다. 또 야간의 혼돈 방지를 위해서는 밤에는 창문을 닫고요. 커튼 치고 불을 켜두는데 밝고 따뜻하게 해드리면 선망이 완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충분한 식사와 수분을 섭취해야 되는데 이는 전해질 불균형을 예방하고 통증을 관리하기 위해서입니다. 노화에 따른 변화 중에 중요한 것들을 한번 다시 정리를 할 건데요. 노화가 이루어지면 그리고 심장 근육은 두꺼워지고요. 그 외 대부분은 얇아집니다. 표피, 머리카락, 질벽, 결막 등이 모두 얇아지죠. 그리고 탄력성은 저하됩니다. 입과 입술 근육, 직장벽의 탄력성, 또 폐포의 탄력성 모두 저하되고요. 긴장도 역시 저하되고 수분도 저하됩니다. 심장 근육은 두꺼워지면서 탄력성이 저하되게 되고요. 근 긴장도 역시 저하되고 근육량도 저하됩니다. 항문 괄약근 긴장도도 떨어지면서 변실금이 발생하고요. 고막이 두꺼워지면 엄 전달 능력이 떨어져서 난청이 생기기가 쉽습니다. 이번에는 노인 정후군과 노쇠인데요. 이 노인 정후군과 노쇠는 개평교재에서 처음 나왔기 때문에 아직은 크게 시험에 나오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냥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치매, 뇌졸중, 파킨슨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는데요. 우선의 치매는 노인성 치매가 있고 혈관성 치매가 대표적입니다. 노인성 치매로는 알츠하이머 치매가 있고요. 혈관성 치매로는 뇌혈관 질환에 의해서 일어나는 치매, 그리고 대뇌병변에 의해서도 치매가 일어나는데 치매가 일어나면 인지 기능에 장애를 보입니다. 이 인지 기능은 기억력, 언어 능력, 진압력, 집중력, 계산력, 집행력 등과 같은 것이죠. 이 모든 기능들이 저하가 되고요. 그와 함께 정신행동 증상도 일어나는데 정신행동 증상으로는 우울증, 망상과 의심, 환각과 착각, 초조 및 공격성 등이 있고요. 치매 초기에는 일상생활에 있어서 약간의 도움이 필요한데 새로운 것을 외우는 것에 어려움을 느낍니다. 그리고 치매 초기에 우울증을 많이 겪고 있고요. 50% 이상 겪는다라고 하고요. 의심 증상과 함께 적절한 단어가 떠오르지 않습니다. 중기로 넘어오면 일상생활에 있어서 상당한 도움이 필요하게 되는데 새로 외우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고요. 시간 진압력 외에도 공감 진압력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말기가 되면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 유지를 못하게 되고요. 대부분의 기억이 소실이 되어서 가족을 알아보지 못하게 됩니다. 반면 정신행동 증상은 중기보다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뇌졸중입니다. 뇌졸중은 혈관이 막히거나 뇌경색 아니면 혈관이 터져서 뇌에 손상이 오는 것을 말하는데요. 뇌졸중은 반신마비, 전신마비, 반신감각장애, 또 언어장애, 두통 및 구토, 의식장애, 또 운동실조증, 어지럼증, 치매 등이 나타날 수 있는데 먼저 반신마비는 손상된 뇌의 반대쪽에 마비가 오는 것입니다. 좌측 뇌가 마비되면 우측이 마비되고 우측이 마비되면 언어장애를 동반하게 되는데 이때 말이 어눌해지고 상대방이 말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전신마비는 뇌간 손상 시에 일어나는데 의식 저하가 동반되고요. 반신감각장애는 감각의 이상 또 감각의 소실 등이 있습니다. 손상된 뇌의 반대쪽의 시각이라든가 촉각, 청각 장애가 일어나고요. 남의 살 같거나 저리고 불쾌한 느낌을 표현하기도 하고요. 얼얼한 느낌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언어장애는 좌측 뇌가 손상이 된 경우에 따라오게 되는데 말이 어눌해지거나 이해하지 못하고 또 실어증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외에 두통이나 구토, 의식 장애가 일어나고요. 운동실조증이 일어나는데 운동실조증을 균형 감각 상실이라고 하는데 손해에 뇌졸중이 일어나면 운동실조증이 따라오게 됩니다. 역시 손해가 손상이 되면 어지러움증이 생겨날 수 있는데 이때 몸에 불균형이 발생해서 낙상의 위험이 높고요. 뇌졸중에 의해서 치매가 일어나는데 이것을 혈관성 치매라고 한다라고 했죠. 혈관성 치매는 비교적 갑자기 발생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음은 파킨슨인데요. 파킨슨은 중뇌의 이상으로 도파민 물질 분비 장애로 인해서 일어나거나 염색체가 돌연 변이를 일으켜서 일어나게 됩니다. 파킨슨의 증상은 운동 증상이 있고 비운동 증상이 있는데 운동 증상으로는 진전, 떨림이고 서동은 천천히 움직이는 것, 그리고 경직 증상이라든가 자세가 불안정해서 몸이 앞으로 숙여지는 운동 증상이 있고요. 비운동 증상으로는 신경정신 증상, 수면 이상, 자율신경계 증상, 감각 이상, 인지기능 장애가 일어납니다. 파킨슨병은 약물을 지속적으로 또 정확한 시간에 복용을 해야 하고요. 관절과 근육이 경직되지 않게 규칙적인 스트레칭과 근력 운동이 필요한데 이때 할 수 있는 것으로는 걷기, 수영, 체조, 요가, 실내 자전거, 아쿠아로빅 등이 있고요. 야채와 과일을 충분히 섭취하고 수분 또한 충분히 섭취해서 변비를 예방해야 하고요. 단백질을 섭취할 때는 약물 복용 시간과 반드시 시간 간격을 두고 먹는 것이 좋습니다. 파킨슨병에서 주의해야 할 약물은 항정신약물 및 안정제, 편두통 및 어지럼증 치료제는 주의를 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노인의 영양 문제입니다. 노인이 되면 식욕이 저하되고 미각 또한 저하가 되어서 음식을 짜게 먹게 되고요. 시력과 후각이 저하되어서 상한 음식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또 독거 노인은 식사 내용이 단조롭고 시간이 불규칙할 수 있어서 영양 결핍에 걸리기가 쉽고요. 체수분량이 감소하고 갈증을 잘 느끼지 못해서 탈수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짠맛을 덜 느끼기 때문에 나트륨 섭취라든가 탄수화물 섭취 비중은 증가하게 되고요. 치매 분비가 줄어들고 음식을 씹고 삼키는 능력 또한 저하가 됩니다. 노인의 운동 문제는 심장 근육 탄력성, 수축력, 또 폐활량이 모두 저하가 되어서 운동을 기피하게 되고요. 낙상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도 운동을 잘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운동을 할 때는 금기 및 질환에 대해서 정확한 파악이 있어야 되고요. 또한 투약 상황도 확인을 한 뒤에 운동을 합니다. 10분 이상 준비 운동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강도나 기간, 빈도를 서서히 증가시키는 저강도에서 고강도의 순으로 운동을 실시합니다. 운동이 끝나고 나면 안정시 심박 동수로 돌아올 때까지 마무리 운동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5분에서 10분 정도 걸리고요. 운동 중간중간에 충분한 휴식을 하고요. 방향을 빠르게 바꾸는 운동이나 동작은 피합니다. 이번에는 수면 문제인데요. 노인이 되면 수면 중에 자주 깨고 잠들기까지 오래 걸립니다. 또 수면 양은 줄어들고 낮 시간 동안에 졸림증이 증가해서 낮에 꾸벅꾸벅 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한 시각에 자고 일어나게 하고요. 카페인 음료를 줄이거나 반드시 오후에는 드리지 않습니다. 또 검주나 검연, 과식을 피하고요. 공복으로 잠이 안 온다고 할 때는 따뜻한 우유를 제공하는 것이 수면에 도움이 되고요. 매일 적절한 운동을 하게 하고 낮잠을 삼가고 취침 전에는 지나치게 집중하는 일을 하지 않도록 합니다. 적절한 실내 온도를 유지해 주는데 온도는 18도에서 25도씨가 좋고요. 습도는 40에서 60%가 적당합니다. 또 통기성과 선호하는 침구를 사용하게 하고요. 야간 취침 시에 개인에 맞춘 요양 서비스, 즉 구강 케어라든가 조교, 배설 등을 해드리는 것도 수면을 도울 수 있는 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성생활인데요. 여성 호르몬의 감소로 여성은 성교시 불편감과 통증이 증가돼서 성생활을 피할 수 있고요. 당뇨병은 발기부전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관절염이 있는 경우에는 통증 때문에 성생활을 잘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항염증성 약물, 즉 관절염에 먹는 약물은 성적인 욕구를 감소시킵니다. 과도한 알코올 섭취는 발기지연을 불러오고요.
하지만 전립선 절제술이나 자궁 적출술 또 유방 절제술은 성기능에 변화가 없습니다. 항 파킨슨 약물 치료제는 성적 욕구는 높여주지만 성생활의 수행 능력까지 높여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에는 약물 사용인데요. 편의점에서 구입 가능한 약은 해열 진통제, 감기약, 소화제, 파스이고요. 반드시 분할선이 있는 약만 쪼개어서 복용합니다. 약 복용을 잊었다면 생각난 즉시 복용을 하는데 다음 복용 시간에 2배 복용 안 됩니다. 자몽 주스는 고지혈증 약과 혈압약에 대한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이 약들을 드실 때는 자몽 주스를 같이 섭취하시면 안 되고요. 시금치는 와파린과 먹으면 효과가 감소합니다. 이번에는 예방접종입니다. 인플루엔자, 즉 독감은 모든 성인에게 매년 1회 접종하도록 해야 하고요. 파상풍, 디프테리아, 백일에는 10년마다 추가 접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폐렴, 구균은 65세 이상의 경우에 건강 상태에 따라서 1회에서 2회가 필요하고요. 대상포진은 60세 이상이 되었을 때 한 번만 맞으면 됩니다. 이번에는 온열질환입니다. 이 온열질환과 한랭질환은 개편교재에서 처음 나왔기 때문에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온열질환, 한여름에 걸리는 질환이죠. 여름에는 헐렁한 옷차림, 책 넓은 모자, 물을 휴대해서 외출을 하고요. 식사는 가볍게 그리고 20분마다 물을 한 컵씩 먹습니다. 온열 질환의 대표적인 것은 열사병과 열탈진이 있는데요. 열사병은 직장 온도가 40도가 넘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위급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즉시 119에 신고를 해야 하고요. 열탈진인 열사병은 염분과 수분을 보충하면서 그늘에서 쉬도록 합니다. 이번에는 한랭질환인데요. 한랭질환은 겨울철에 걸리는 질환입니다. 그래서 겨울에는 야외 활동을 가급적 피하고 만약에 부득이한 사유로 외출을 해야 한다면 반드시 내일을 착용하고요. 그 위에 얇은 옷을 걸쳐 입는 그러한 옷차림을 합니다. 한랭 질환의 대표적인 것은 저체온증과 동상이 있는데 저체온증에 걸렸을 때는 따뜻한 장소로 옮기고 의식이 있다면 따뜻한 음료를 드립니다. 동상은 신속하게 병원을 방문하거나 병원 방문이 어려울 경우에 따뜻한 장소로 이동해서 동상 부위를 따뜻한 물에 담궈 드립니다. 이번에는 요양보호 기록의 목적입니다. 이 목적은 모두 시험에 자주 출제되고 있습니다. 기록과 보고에서는 총 2문제가 출제됩니다. 요양보호 기록의 목적으로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또 요양보호사의 활동을 입증하고요. 서비스의 연속성 유지라든가 전문가에게 중요한 정보 제공, 가족과의 정보 공유, 요양보호 서비스의 표준화와 요양보호사의 책임성을 높이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때 기록을 할 때 불필요한 개인정보는 기록하지 않습니다. 기록의 종류로는 장기 요양 인정서와 개인별 장기 요양 이용 계획서, 장기 요양 급여 제공 기록지, 상태 기록지, 그 외에도 인수인계서라든가 사고 보고서 등이 있는데 중요한 것들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장기 요양 인정서는 제도에서도 설명드렸듯이 장기 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인정을 한다라는 서류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기본 인적 사항과 등급, 유효기간, 급여의 종류와 내용, 안내사항 등이 기재되어 있고요. 개인별 장기 요양 이용 계획서에는 이용 한도액이라든가 본인 부담률, 급여의 종류와 횟수, 비용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2개 서류는 앞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이번에는 장기 요양 급여 제공 기록지가 있는데 장기 요양 급여를 제공하고 난 뒤에 적는 기록지, 즉 장기 요양 요원들이 적는 기록지입니다. 여기에는 내가 제공한 서비스의 내용이 분 단위로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출퇴근 시간이라든가 그날의 특이사항 등이 기록됩니다. 상태 기록지는 배설이라든가 목욕, 섭취 등의 상태와 함께 그에 따른 요양보호 제공 내용 등이 기록됩니다. 이 모든 기록지들은 육하 원칙에 따라서 기록이 되어야 하고요. 객관적 사실만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기록을 합니다.
이번에는 업무 보고인데요. 서비스의 과정과 결과를 정확히 보고해야 하고요. 사고에 대한 신속한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보고를 즉각적으로 실시합니다. 시기는 상태의 변화가 있을 때, 또 서비스의 추가 및 변경 시, 업무를 잘못 수행했을 때, 사고가 났을 때는 반드시 즉시 보고를 해야 하고요. 보고 형식은 구두 보고가 있고 서면 보고가 있고 전산망 보고가 있는데, 구두 보고는 급하거나 사안이 가벼울 때 사용을 하고요. 서면 보고는 복잡하거나 자료 보존이 필요할 때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산망 보고는 두 개의 장점을 합친 보고인데요. 시간을 절약하고요. 기록으로 남길 수 있고 또 실시간으로 확인이 가능한데, 대표적인 것이 카톡 보고입니다. 상황이 급한 경우에는 구두 보고를 먼저 한 후에 서면 보고를 하기도 합니다. 이번에는 사례 관리와 업무 회의인데요. 사례 관리 또 사례 회의, 원래 회의를 구분해서 알고 계셔야 합니다. 사례 관리는 개편 교재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어져 있지만 아직까지 크게 시험에 나온 적은 없습니다. 사례 관리는 건강보험공단과 장기요양기관의 협업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 이 사례 관리는 대상자의 문제가 굉장히 복잡할 때 신청할 수 있고, 진행 과정은 접수 및 초기 면접이 있고요. 그 뒤이어서 욕구 사정을 한다라는 것. 그 다음에 욕구 사정이 끝나면 1차 사례 회의를 하게 되고요. 사례 회의 뒤에 급여 제공 계획서가 나오면 이것을 공단에 통보하게 됩니다. 그러면 기관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요. 이를 사례 관리자가 매월 모니터링하면서 필요하다면 2차 사례 회의를 진행하고 평가 및 종결을 합니다. 사례 관리에서 중요한 것은 요양보호사는 초기 면접 때부터 모두 참여를 하게 되고요. 만약에 일이 생기면 기관의 사례 관리자에게 보고합니다. 사례 관리에는 반드시 사례 관리자가 지정이 되기 때문에 시설장이 아닙니다. 이번에는 사례 회의인데요. 사례 회의는 대상자에게 서비스의 질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실시하게 됩니다. 대상자의 상황과 서비스를 점검하고요. 평가해서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요. 서비스 제공 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해서 서비스 내용을 조정합니다. 그래서 사례 회의는 대상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라는 말이 중점적으로 들어가고요. 원래 회의는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매월 여는 회의로 요양보호사들끼리 서로 정보와 경험을 공유하게 되고요. 기관에서는 업무 준수 사항이라든가 지시 사항을 전달하게 됩니다. 복리후생에 대한 의견 및 애로사항을 듣고 해결하는 자리가 원래 회의인데, 원래 회의에서는 공유, 전달, 애로사항 이러한 말들이 나오면 원래 회의를 체크하실 수 있어야겠습니다. 이번에는 임종요양보호인데요. 임종요양보호에서 역시 두 문제가 출제됩니다. 이 적응 단계를 보면 일반적으로 부정, 분노, 타협, 우울, 수용의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이 순서를 외우시는 것이 중요한데요. 부분적으로 타협하고 우울한 경우에는 무조건 수용해라. 이렇게 외워두시면 됩니다. 부정 단계에서는 자신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아니야, 나는 믿을 수가 없어, 이런 말을 하고요. 분노 단계에서는 자신의 감정을 반항과 화로 표출을 하고 불평을 하면서 주위로부터 관심을 끌려고 합니다. 나는 아니야, 왜 하필 나야?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고요. 타협은 삶이 얼마간이라도 연장되기를 희망하게 됩니다. 우리 아이가 시집갈 때까지만 살게 해주세요 라든가 우리 큰아들이 대학 갈 때까지만 살게 해주세요 라고 어느 정도 죽음과 타협하면서 지내게 됩니다. 타협 단계가 지나고 나면 우울 단계에 빠지는데요. 슬픔을 표현하지 않고 조용히 있거나 웁니다. 그래서 이때는 신체적이나 정신적으로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곁에서 잘 지켜드려야 하고요. 수용 단계가 되면 체념하고 이제 죽음을 받아들이는데, 긴 시간 병마와 싸운 경우에는 수용을 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 수용 단계에서는 이제 나는 지쳤어 라는 표현을 합니다.
임종 징후를 보면 통곡은 확대되고요. 차갑고 창백한 피부, 또 실금 또는 실변이 일어나는데 혈압, 시력, 의식, 촉각, 근육의 긴장, 소변량 등은 전부 다 저하하고요. 맥박은 약해지고 또 빨라지거나 느려집니다. 숨을 가쁘고 깊게 몰아쉬며 가래가 끓다가 점차 숨을 깊고 천천히 쉬게 되고요. 가슴에서는 돌 구르는 것 같은 가래 끓는 소리가 들립니다. 임종이 가까워지면 감각 기능이 저하되는데 이때 눈부시지 않게 조명을 조절해 주고요. 청력은 마지막까지 유지되기 때문에 정상 톤으로 말을 합니다. 그리고 반응이 없어도 이야기하거나 신체적인 접촉을 하고요. 구강과 코 주변을 관리해 드려야 하는데 2시간 간격으로 관리합니다. 필요하다면 윤활제를 발라드리고요. 피부는 점차 싸늘해지면서 하얗게 또는 파랗게 변해가는데 실금이나 실변이 있는 경우에 침상 호디불 아래에 방수포를 깔아주거나 필요하다면 기저귀를 착용합니다. 혈액순환 저하를 막기 위해서 담요를 덮어서 따뜻하게 해주는데 전기기구 사용은 뜨겁거나 차가운 것에 대한 감각이 상당히 많이 저하되어 있기 때문에 화상의 위험이 높습니다. 통증 조절도 필요한데요. 의사 처방에 따라서 약물을 처방하고요. 호흡은 불규칙적이고 무호흡, 또 깊고 빠른 호흡이 교대로 나타나는데 좀 더 편안하게 숨을 쉬도록 상체와 머리를 높여주고요. 약하게 가습기를 켜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소화 기능도 변화가 찾아오는데요. 식욕 부진이라든가 울렁거림이 심하면 작은 얼음 조각, 주스 올린 것 등을 입안에 넣어드리는 것도 도움이 되는데 음식이나 수분을 억지로 먹이지 않습니다. 신장 기능의 변화로 현저하게 소변량이 줄어들면 임종이 임박했음을 알아차리고 가족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임종을 앞둔 대상자의 환경 관리를 위해서 평소 좋아하는 물건이나 사진 등을 머리맡에 두어서 안정감을 느끼게 하고요. 좋아하는 음악을 틀어주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주기적으로 환기를 하고요. 정서적, 영적 지원을 위해서 임종 대상자의 말을 경청한 후에 그 모든 것들을 가족에게 전달해 드려야 하고요.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만나게 해줍니다. 그리고 혼자 있지 않도록 하고요. 대상자가 원하는 경우에 영적 지원을 하는데 요양보호사의 종교를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이번에는 사전연명 의료 의향서에 대한 내용입니다. 19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든지 작성이 가능한데 보건복지부 지정 등록기관에서 작성을 하게 됩니다. 연명 의료 정보 처리 시스템에 등록을 해야지만 그때부터 효력이 발생하는데요. 변경이나 철회는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사전연명 의료 의향서를 작성했다는 것은 심폐소생술이나 인공호흡기, 혈액투석, 항암제, 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상승제를 투여받지 않겠다는 의미인데 이것들을 이제 외워두셔야 하는데요. 시민투항으로 심인인데 시민으로 읽었습니다. 시민투항으로 몸을 다쳐서 피가 나니까 혈압 오르네 이렇게 외워두시면 사전연명 의료 의향서를 작성했을 때 어떠한 것들을 받지 않는지 알게 되고요. 다음에 사전연명 의료 의향서를 작성했더라도 기본적으로 진통제라든가 영양분, 산소, 물 공급은 계속 이루어집니다. 진영아 산소에 물 주러 가자 이렇게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이 2가지 꼭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호스피스 완화 의료 이용인데요. 암이라든가 후천성 면역결핍증, 만성폐쇄성 호흡기 질환, 간경화 환자만 이용이 가능하고요. 이 호스피스 완화 의료는 입원형, 가정형, 자문형이 있는데 입원형은 암질 환자에게 하나인데 병동이나 시설에 지내시면서 관리를 받는 것이고요. 가정형은 가정 방문을 통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간호사라든가 사회복지사, 의사 등이 주로 담당합니다. 그리고 자문형은 외래 진료를 보듯이 환자가 방문을 하게 됩니다. 이상 2025년 개평교재 이론을 최대한 간략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시험에 자주 나오는 문제들을 중점적으로 정리했고요. 공부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콕콕이었습니다.